이 땅의 소녀의 길. 병든 아버지 곁에서의 나날과 인생을 건 결혼의 결심. 나는 울산의 한적한 마을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나에게 세상은 그다지 넓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고, 남은 가족이라곤 몸이 약하고 늘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뿐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지만, 홀로 딸을 키우는 인생이 쉽지만은 않은 듯 늘 미안하다는 눈길을 보내곤 하셨다. 그 눈빛이 너무나 애잔해서 어린 마음에도 나는 쓸쓸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나는 또래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꿈을 꿀 여유도 멀리 떠나볼 용기도 없었다. 학교가 끝나면 가장 먼저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간호와 집안일을 도맡았다. 아버지가 아프신 날에는 밤새도록 곁을 지키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노심초사.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날도 많았다. 시골집은 늘 적막했고 아버지가 앓는 기침 소리만이 깊은 밤을 가로지르곤 했다. 그래도 나는 무엇이 내 운명인지도 모른 채 아버지의 옆에 있는 시간이 당연하다고 믿었다. 시간이 흘러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내게도 한 번쯤 개인적인 삶과 꿈을 그려볼 여유가 찾아올 법도 했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 매일 반복되는 병수발, 그리고 아버지를 홀로 둘 수 없다는 책임감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친구들이 대학에서 연애를 하고 먼 도시로 떠나는 모습을 부러운 듯 바라보았지만 나는 집을 떠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다. 나에게는 연애도 결혼도 미래에 대한 행복한 상상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오래 알던 준호가 나에게 다가왔다. 예전부터 호감은 있었지만 똑똑하다거나 성실하다는 평가와는 거리가 먼 그였다. 그러나 그의 꾸밈 없는 마음과 푸근한 인상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다. 준호는 내게 어릴 때부터 곧잘 말을 걸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다가와 챙겨주곤 했다. 그는 여러 번 내게 호의를 보였지만 내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늘 마음 한켠에 부담이 있었다. 내가 결혼을 할 자격이 있을까? 나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반복해서 들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내 고민을 먼저 알아채곤 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힘겹게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키고 내 손을 잡았다. 너도 결국은 네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나보다 네 앞날이 훨씬 소중하다. 나는 말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늘 아버지 때문에 기회를 포기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아버지의 이런 따뜻한 배려가 나를 더욱 아프게 했다. 결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평생 아버지 곁을 지켜야 할지 수없이 고민하던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언젠가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나로서는 준호만큼 내 사정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천천히 인정하게 되었다. 준호는 늘 내 주변을 맴돌며 기다려줬다. 내가 머뭇거리고 망설이던 시간 동안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아버지가 잠든 조용한 방에서 준호가 직접 찾아왔다. 그는 처음으로 내 앞에서 진지하게 결혼을 제안했다. 네가 아니면 안 된다. 는 간절함이 담긴 눈빛이었다. 나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흔들렸다. 영역장 내 평생을 함께해야 할 가족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위한 나의 헌신이 끝나는 대신 또 다른 책임이 시작될 것을 직감했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준호에게 내 사정과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그는 나의 복잡한 마음과 가슴 아픈 현실까지 모두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의 전환점을 선택했다. 아버지는 나의 결정을 조용히 축복해 주었다. 이제는 네가 행복할 차례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매 순간을 아버지처럼 참아오고 싸워온 스스로를 인정하며 작은 희망 속에서 혼자만의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이 결혼의 시작이 곧 험난한 시집살이와 새로운 시련의 연속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다. 그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책임의 무게 속에서 내 평생 단 한 번뿐인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었다. 시댁의 끝없는 기대와 압박 속에서 결혼이라는 새로운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세상의 문을 마주하게 되었다. 울산 시골의 유지 집안으로 이름난 준호의 시댁은 겉으로는 화목하고 부유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보수와 엄격한 전통, 그리고 무거운 기대가 있었다. 가장 먼저 내게 내려진 운명은 바로 아들을 낳는 것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내게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아들에 대한 기대를 쏟아냈다. 단 한 명뿐인 외아들 준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마치 가족의 존재 이유가 될 만큼 아들 출산이 대단한 일로 여겨졌다. 네가 우리의 맏며느리니만큼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 우리 집 종소는 태어나 반드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말이 집안 곳곳에서 들려왔다. 심지어 친척들마저 첫째는 무조건 아들이 제일이지라며 나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압박은 상상 이상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부터 바로 시댁에서 아들은 언제 생기는 건가, 몸조리 잘해라, 먹는 것, 움직이는 것 다 조심해야 한다 등등 하루에도 몇 번씩 산후관리와 임신에 대한 조언이 쏟아졌다. 시어머니는 직접 몸에 좋다는 약초와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도 곁들여 우리 집안엔 딸이 많아서 네가 꼭 아들을 낳아야 운이 따라준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이런 말들은 가족들 사이에 맴돌며 가끔은 은근한 실망을 담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다. 나는 아직 신혼이라면 신혼일 수 있었던 남편과의 소박한 행복도 허용받지 못하는 현실에 점점 지쳐갔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댁이 내 미래를 좌우하는 듯 느껴졌고 임신이 지연되거나 생리가 조금이라도 늦을 때마다 혹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냉랭한 기운이 흘렸다. 임신 소식이 없을 땐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얼굴 한번 찌푸리거나 식욕이 없으면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느냐고 나를 추궁했다.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도 기쁨보다는 부담이 더 컸다. 성별을 알기 전부터 이번에는 꼭 아들이어야 해 라는 이야기가 다시 반복됐다.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무의식적으로 남자아이만을 바라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그렇게 첫 아이를 출산해 딸이 태어난 날, 축하와 함께 아쉬움, 미묘한 눈빛이 교차했다. 겉으로는 딸도 얼마나 귀엽냐며 축복을 건넸지만 그 뒤편에는 다음엔 꼭 이라는 말을 피하지 못했다. 이후 둘째, 셋째 아이까지 연달아 딸만 낳게 되자 시댁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절망과 체념으로 바뀌었고 나는 모르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떠안게 됐다. 시어머니는 내가 너만큼은 그러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라고 듣는 사람이 더 부담스러운 푸념을 자주 내뱉곤 했다. 시아버지 역시 말없이 신문을 넘기며 한숨을 자주 내쉬었다. 남편도 묘하게 소극적이었고 아이 키우는 일, 건강 문제 모두 네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식이었다. 나는 아침마다 실망과 압박 그리고 존재 자체가 가족의 요구를 충족해야만 허락되는 것 같은 공허함에 시달렸다. 이른 새벽부터 하루 종일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고 혹여나 아이들이 실수하지는 않을지 딸아이들이 시댁 어른들의 기대를 실망시키지는 않을지 긴장 속에서 살아갔다. 내 이름보다는 아들 낳지 못한 며느리, 실망을 안겨준 엄마, 나는 꼬리표가 붙은 인생이 되어갔다. 그토록 간절했던 가족의 일원, 나만의 행복, 나만의 미래는 모두 시댁의 아들에 대한 기대 속에 덮여버렸다. 나 자신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머나먼 이야기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압박은 옅어지기는커녕 더 짙게, 더 차갑게 내 존재를 아프게 스며들었다. 고된 며느리살이가 시작되다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떠야 했다. 아직 모두가 골아떨어져 있는 새벽,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해 시어머니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내 삶은 어느새 집안의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고 내가 움직이는 만큼 집안도 굴러갈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한 가정의 한 구석,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없으면 모든 게 불편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일이었다. 시댁은 크고 구석구석 할 일이 많았다. 아침을 준비하고 밥상을 차리고 식구들이 일어난다는 소리에 불이 나게 구기며 반찬을 데웠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아침을 먹을 때 나는 허둥지둥 빠진 반찬을 챙기고 어르신들 입맛에 맞게 간을 조절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설거지를 시작해야 했고 그 사이 아이들이 깨어나면 아이도 챙겨야 했다. 아이 셋을 연달아 낳아 키우는 일조차 버거웠지만 누가 알아주기는커녕 늘 아들 낳아줄 사람으로만 취급받았다. 시어머니는 집안일의 구석구석을 손에서 놓으시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정성껏 청소하고 빨래를 해도 요즘 애들은 기본이 부족하다는 말을 빼놓지 않으셨다. 내가 잘한 것은 본 적이 없고 어설픈 실수는 절대 그냥 넘기지 않았다. 설거지에 살짝 얼룩이 지나가면 우리 집엔 물 아끼는 법 없으니 깨끗이 해라 고 어린 딸이 실수로 깨진 그릇을 내 잘못으로 돌리며 네가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니 애들이 버릇이 없다 고 나무랐다. 밭일이 있는 날이면 남편이나 다른 식구들은 마을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키라고 권했지만 시어머니는 늘 일꾼 쓸 필요 없다. 네가 있는데 왜 남을 부르느냐 고 못을 박았다. 그렇게 해서 밭두렁을 구부정하게 오가며 잡초를 맺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 점심상, 저녁상 준비로 쉴 틈도 없었다. 식사 준비만 해도 하루가 짧았고 매번 반찬 하나하나 이 집은 이런 입맛 아니야. 우리 아들은 이걸 안 먹는다. 는 지적이 빠지지 않았다. 몸이 힘들어 내색이라도 하면 네 사정은 중요하지 않다. 는 차가운 응답만이 돌아왔다. 아파도 쉬지 못했고 아이가 열이 나거나 병원에 데려가야 할 때에도 먼저 시댁일부터 챙겨라 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견뎌야 했다. 시누이의 집에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 며느리이면서 딸을 역할을 해야 했다. 심지어 나보다 더 여유 있는 시누이와 아이들까지 돌보고 집안일까지 챙겼다. 남편에게 하소연해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너라면 잘할 수 있다는 막연한 말만 남겼다. 직접 나서서 무언가 하려는 노력도 내 마음을 보듬어 주려는 따뜻함도 없었다. 오히려 시댁에 잘 보이면 언젠가는 내 마음도 알아주실 거다 라며 나의 외로움을 가볍게 넘겼다. 그런 남편의 무관심은 더 깊은 외로움이 되었다. 긴 하루를 마치고 밤이 되어도 쉴 틈은 없었다. 모두가 잠에 들면 나는 여전히 부엌에서 다음날 쓸 재료를 손질하고 집안 곳곳을 정리했다. 혼자 남은 정적 속에서 내 삶을 곱씹을 때마다 언제쯤이면 나에게도 내 시간이 찾아올까 한숨만 깊어졌다. 내 인생은 오롯이 이 집, 시댁과 가족들,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끝없는 요구 속에 보내졌다. 외로움, 억울함, 그리고 이유 없는 죄책감이 한데 얽혀 물처럼 스며들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새 없는 노동과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삶 속에서 나의 이름과 꿈은 서서히 퇴색되어 갔다. 이 집안에서 인정받기는커녕 늘 미흡하고 잠시라도 부족하면 나무람의 대상, 짜증의 원인일 뿐이었다. 이렇게 고된 며느리살이가 시작되었고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나조차도 알 길이 없었다. 모진 말과 독설, 그리고 시누이와 시어머니와의 끓어오르는 갈등, 며느리로서의 힘든 일상에 더해 나를 옥죄는 큰 족쇄가 있었다. 바로 시누이와 시어머니였다. 겉보기에 화목해 보일 수 있는 가족 간의 대화 뒤에는 너무나 날카롭고 모진 말들이 칼처럼 오갔다. 나는 매일 그 칼날 위에 아슬아슬하게 발을 디디며 살고 있었다. 먼저 시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가시가 되어 내 마음을 핥히곤 했다. 내가 시집을 왔으면 우리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지. 딸만 줄줄이 낳아서 어디다 쓰겠니? 친정 드나들 생각도 하지 마. 요즘 며느리 같지 않은 며느리야. 와 같은 비교와 힐난이 밥 먹듯 오갔다. 웃으면서 건넨 농담인 척 했으나 그 안에 담긴 경멸과 실망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다. 친정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조차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왔다. 병든 친정아비 하나 있다고 내가 얼마나 집안일에 보탬이 되겠니? 재산은 제대로 챙길 수나 있냐? 라는 식의 냉소만 들었다. 시누이 역시 시어머니 못지않게 나를 압박했다. 내가 너 나이 땐 벌써 애 넷에 시댁농사까지 다 거들었어. 너는 딸딸이만 줄줄이 낳고 그걸로 시어른들 속을 썩이니? 라며 끝없는 비교와 자기 자랑이 이어졌다. 내가 홧김에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네가 감히 이 집안에서 말대답을 하니? 버릇이 없다. 며 큰 소리로 핀잔이 돌아왔다.
심지어 아이들 챙기는 일에 있어서도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누이의 아이들까지 데리고 봐야 했다. 그리고도 애들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주제에 친정 핑계 대지 마라 라는 소리가 날아왔다.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절대 치유되지 않을 멍투성이 상처를 얻곤 했다. 엄마 없이 성장한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순간들, 오직 내 편이 아버지 한 명뿐이라는 실존적 고독까지 더해졌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한편이 되어 있을 때면 나는 더욱 절망적이었고 집안이라는 울타리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에 갇힌 느낌이었다. 불만이 더해져 속으로만 사귀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내게 노골적으로 말했다. 며느리란 시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딸만 줄줄이 낳고 며느리 노릇도 못하니 이 집안에 왜 왔니? 우리 준호가 네 덕분에 팔자 고쳤단 소리 듣고 다니지만 사실은 네가 복이 없는 거야.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시댁 복도 없으니 늘 남 탓이다. 친정 들락거릴 생각 말고 주제 좀 알아. 나는 처음엔 꾹꾹 눌러 참고 겸손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점점 쌓여가는 상처와 울분이 어느새 한계에 이르렀다. 조용하게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말을 꺼내면 오히려 네가 뭘 했다고 그런 말 하냐는 질책만 돌아왔다. 시누이 역시 모든 순간의 참견을 놓치지 않았다. 남편이 일찍 들어오지 않으면 네가 잡아둘 매력이 없으니 밖으로 도는 거지. 반찬이 소박하면 우리 집안 며느리가 이 정도밖에 못하나? 라며 대놓고 불편한 말을 쏟아냈다. 시누이의 아이를 돌봐주다 올해 친정아버지 병원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겨 오늘은 언니가 김밥을 좀 싸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부탁해도 돌아오는 답은 다 내팽겨치고 친정부터 챙기겠다는 거냐? 네가 이 집에서 한 게 뭐 있다고 당당하게 부탁까지 하냐? 였다. 점점 내 존재는 이 집안에서 못마땅한 타인이 되어갔다.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칭찬은커녕 실수나 부족함만 기억에 새겨졌다. 미안함이 쌓이고 억울함이 커져갔지만 내 표현은 늘 가로막혔다. 한없이 붙잡혀야만 하는 시댁의 동화줄 속에 나란 사람의 자존심과 체면 그리고 존엄성마저 모두 깨진 채였다. 어느 날 참다 못해 내 마음을 조용히 얘기해 본 적이 있었지만 그때 역시 시어머니와 시누이 모두 합심해 나를 몰아세웠다. 네가 만약 나는 하나만 낳았어도 이 꼴이 아닐 것이다. 네가 하는 일마다 나사 빠지고 도리어 집안 망신이다. 라는 말을 들은 뒤 난 그 자리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후로도 냉소, 독설, 비난, 조소, 몰이해, 무조건적인 강요가 물밀듯 덮쳤고 나는 자리만 차지한 필요 없는 존재, 라는 죄의식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한 집안의 며느리, 여자로서의 내 존엄감은 먼지가 되어 흩어졌다. 그러나 이토록 모진 말과 끝없는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엔 작은 저항감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이 단단한 벽을 깰 수 있다는 희미한 바람이 아주 작은 용기와 함께 내 마음 깊은 곳부터 번져가기 시작한 것이다. 채워지지 않는 꿈과 묵묵한 희생, 숨죽여 삼키는 나의 청춘. 나는 원래부터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옛날에는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고 전부 다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은 나에게 점점 더 많은 무게를 지워왔다. 시골 마을 작은 집에서 아버지의 병간호에 젊음을 바치던 시절, 창밖을 바라볼 때면 나도 언젠가 멀리 나아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당당히 걸어 다닐 날이 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삶은 늘 내 기대와는 달랐다. 그리고 결혼 후 시댁살이가 시작되었을 땐 나의 모든 꿈과 욕심은 점점 희미해지고 말았다.
남편과 결혼할 때 정말로 거창한 미래를 바라진 않았다. 그냥 평범하게 서로 존중하고 웃으며 살아가는 따뜻한 가정, 건강하고 활기찬 아이들, 그리고 가끔은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시간이 허락되는 삶이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소박한 꿈조차도 이 집에선 꿈으로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따금씩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가 있다. 거울 앞에 서서 한 점 메이크업도 하지 않은 초췌한 얼굴을 바라볼 때, 깊은 밤 남몰래 베개를 적실 때, 이것이 과연 내가 꿈꾸던 인생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자꾸만 맴돈다. 어릴 적 나는 그저 평범한 여학생이었다. 대학을 가고 싶었고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 도시의 바쁜 거리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며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낭만도 꿈꿔보았다. 내가 좋아하던 작은 음악회, 독서, 그리고 엄마와 딸로서 나누던 긴 대화들. 하지만 엄마가 일찍 떠나고 남겨진 병든 아버지를 책임지게 되었을 때부터 자유란 나와는 먼 단어가 되어버렸다. 결혼 후 나는 더욱 벗어날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과의 그 많은 주인공이 된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유일한 위로는 어린 딸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병상에 누운 아버지의 한마디 따뜻한 인사였다. 시댁에서는 언제나 지금은 너의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다. 며느리라는 위치에 충실해라. 엄마라는 역할을 잊지 마라. 라는 말만이 반복되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버려두는 법,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은 잊혀졌다. 내 꿈들은 작고 조용하게 희미한 촛불처럼 어둠 속에서 타올랐다가 꺼져갔다. 한때는 마음 먹고 학원을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비웃음 섞인 말에 금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가 감기라도 걸리는 날엔 밤새 잠도 못 자고 이마를 재가며 새벽엔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뛰어갔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또 다른 욕심, 또 다른 관심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른들 밥 되면 고기나 좋은 반찬은 손대 엄두도 못 냈다. 누가 기뻐해줄 사람도 내 노력을 인정해줄 이도 없었다. 시댁에선 내가 없는 듯 있어도 문제인 투명인간이나 마찬가지. 남편은 그마저도 무감각하게 지나칠 뿐이었다. 언젠가 우연찮게 시어머니 방 책장 구석에 있던 어릴 적 내 일기장을 꺼내 읽어본 적이 있었다. 나는 커서 꼭 번역가가 되고 싶다. 아빠와 함께 저기 멀리 바다 여행도 하고 싶다. 엄마가 거기 있다면 엄마와 매일 밤 수다를 떨고 싶다. 내가 남몰래 품어왔던 그 수많은 꿈과 소망을 바라보며 차마 뒤돌아보지 못할 만큼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일기장이 먼지 쌓인 밑바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이미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엄마로만 살아가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어느 봄날 딸이 내 손을 가만히 잡으면서 물었다. 엄마는 뭐가 되고 싶었어?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엄마는 지금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단다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애써 감춰온 슬픔이 뭉쳐 있었다. 딸은 해맑게 웃으며 내게 안겼지만 나는 문득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신기루처럼 사라진 내 꿈,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이루지 못한 자유와 용기에 대해 미칠 듯이 슬퍼진 적도 있었다. 자식이 엄마의 꿈을 물어올 때 나의 희생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내 인생. 이 모든 것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의 기록이다. 시어머니는 엄마란 그런 거다. 아이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생을 바치는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내 안에 남아있는 작고 여린 꿈 하나. 언젠가 아이들이 더 자라고 내게 조금의 틈과 시간이 생긴다면
진짜로 내 이름을 걸고 내 삶을 어떤 작은 영역이라도 찾아서 살아보고 싶었다. 묵묵히 밤을 지새우며 아이 셋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차가운 대야에 손을 불리면서도 나는 늘 혼잣말을 되뇌었다. 조금만 더 견디자. 너에게도 언젠가는 햇살 가득한 날이 찾아올 거야. 사소하고 소박한, 하지만 내겐 소중한 꿈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냉엄했다. 내 하루는 늘 누군가의 부탁, 누군가의 요구, 누군가의 기대와 바람 속에서 조금씩 희생되었다. 기댈 곳 없는 친정집, 언제나 내 마음을 적셔주는 것은 오래된 아버지의 잔잔한 눈물과 고마운 꾼이었다. 쉬는 날엔 친정 아버지 병원에 잠깐 다녀오는 것조차 또 친정이냐, 며느리 폼도 안 나, 나는 시댁의 눈초리를 견뎌야 했다. 딸만 셋을 낳았다는 이유로, 집안에 보탬이 안 된다는 이유로 나는 알게 모르게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 누구에게도 내 슬픔과 고단함을 털어놓을 수 없던 고립감.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로지 당연한 희생, 여자의 숙명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점점 나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남편 역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넌 착해서 금방 인정받을 거야. 나는 빈말로 얼버무릴 뿐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 딸아이들이 엄마인 나를 보며 희생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배우지 않았으면 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아이들에게만큼은 환하게 웃는 엄마, 언제나 든든하게 곁에 있어주는 엄마로 남으려 했다. 어쩌면 내 희생이 내 딸들에게는 더 견고한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이렇듯 내 인생의 수많은 꿈은 다 이루지 못한 채 작고 조용히 꺼져가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꾹 참아 웃으며 살아간다. 이름 없는 희생, 그러나 그 안에서 나만의 의미와 희망을 찾으며 남겨진 하루하루를 마지막 남은 촛불이라 여기고 버텨내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용기이자 찰나의 기쁨이 아닐까. 내가 다시 나를 위해 꿈꿀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알 수 없지만 오늘도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내 뒤에서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 한 나는 이 희미하고 조용한 기적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가족의 큰 변고, 시어머니의 신부전과 장기 이식이라는 선택. 그 흐릿한 단복의 와중에 갑작스러운 병고가 찾아왔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것이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 몸살이나 피로 누적일 거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건강은 돌아오지 않았고 집안 곳곳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안과 긴장이 맴돌았다. 병원에서의 검진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시어머니가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고 당장 병원에 장기 입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제와 민간요법에 의존해 살아오던 마음 강한 시어머니는 그 소식이 믿기지 않는 듯 처음엔 의료진의 설명을 부정했다. 그러나 차츰 수액으로만 연명하는 날이 늘어가자 가족 모두 배어나는 두려움과 피로에 잠식되어 갔다. 집안의 중심이자 모든 결정권자였던 시어머니가 병석에 누워있으니 시댁 어른들과 남편, 심지어 자주 들르는 시누이까지 모두 우왕좌왕했다. 시어머니 없는 집안은 마치 리더를 잃은 작은 배와 같았다. 각자의 걱정과 혼란, 누구에게도 위로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진정한 돌봄의 무게는 다시 나에게 떠넘겨졌다. 주치의는 안타깝게도 더 이상 일반 치료로는 호전이 어렵다. 신장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언했다. 기약 없는 투석을 계속하다가 장기 손상 완화에 실패하면 생명까지 지킬 수 없다는 차가운 진단이 이어졌다. 온 가족은 절망과 불안에 휩싸였고 나는 얼어붙은 심정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신장 이식이라는 어쩌면 가족 모두가 각자 외면하고 싶었던 중대한 선택지가 눈앞에 놓였다.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건 혈연 내에서의 기증이었다.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차례로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누구 하나 적합하지 않았다. 피와 건강, 절차상 복잡함이 모두 장벽이 됐다. 결국 마지막 남은 대상은 바로 나였다. 병원에서도 며느리분의 신장 적합도가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가족의 낯빛이 순식간에 나에게로 쏠리는 순간 말로 담기 힘든 압박이 몰려왔다. 처음엔 아무도 뚜렷하게 말을 꺼내지 않았다. 다들 어색한 정적만 반복했고 나는 아내, 엄마, 며느리로서의 무거운 책임과 불안에 시달렸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남편과 시누이, 시댁 어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점점 노골적으로 내 쪽을 바라봤다. 네 건강이 그래도 제일 괜찮지 않냐? 엄마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너뿐이지 않니?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기꺼이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회유와 압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누구의 기증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선고되듯 반복되며 다가간 나 하나만이 유일한 희망이 돼버린 것이다. 나 역시 마음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한편으론 너무나 두려웠다. 내 건강, 내 아이들, 그리고 아직도 아버지가 힘겹게 살아계신 친정집까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 작은 희생이 가져올 파장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내가 건강을 잃는다면 아이 셋은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을까? 친정 아버지는 또 얼마나 외롭고 마음 아파하실까? 너무나 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집안 며느리로서 또 한 번의 희생을 내어줘야 한다는 무언의 의무감과 죄책감, 그리고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나는 체념이 뒤섞였다. 시간이 흐르며 나를 둘러싼 압박은 눈에 보일 정도로 가중됐다. 남편은 겉으론 내 건강을 걱정하는 척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네가 해주면 우리도 평생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어. 엄마가 네 정성에 더 마음을 열 거야. 라며 은근한 강요의 말을 뱉었다. 시누이는 나도 하고 싶지만 내 건강이 도저히 안 된다 면서도 눈빛에는 나보다 훨씬 여유로운 피로와 자기 보전만이 가득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잠시 쉬고 있던 나에게 시어머니가 힘겹게 손을 내밀었다. 병든 몸에서 나온 울먹이는 목소리로 네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며느리가 이럴 때 일을 해야 가정에 복이 들어온다. 며 처음으로 애절한 부탁을 해왔다. 그동안 거치고 냉정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어린아이처럼 약해진 표정, 촉촉한 눈가. 그 모습에 순간적으로 나 역시 감정이 북받쳤다. 수십 년간 쌓였던 미움과 서운함이 아픈 사람이 내미는 손 앞에서 잠시나마 흐려졌다. 며칠 뒤 가족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증 문제가 언급됐다. 네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보여줄 때다. 다른 사람은 대체가 안 된다. 우리 집 재산은 네 덕분에 계속될 거다. 가족 모두의 기대와 안타까움, 그리고 미묘한 원망과 계상이 뒤섞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나는 결국 이식 수술을 검토해보겠다. 고 입을 열었다. 내가 동의하자마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숨어있던 안도와 기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안심의 표정이 보였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진심으로 이해받고 위로받는다는 느낌이 아닌 또 한 번 이용당하고 있다는 쓸쓸한 체념이 짙게 깔렸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는 내 결정을 듣자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네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이란 걸 잊지 마라. 오직 네 편은 너와 아이들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한마디에 나는 결국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신장 기증을 위한 각종 검사와 절차가 시작됐다. 몸 상태 확인을 위한 피검사, 심전도, 내시경, 심리적 상담까지.
짧지 않은 준비 기간 동안 나는 자신을 부여잡으며 숨죽여 견뎠다. 때론 두려움에 몸을 떨었고 때론 아이들의 잔잔한 웃음소리에 용기를 내기도 했다. 기증을 결심했다고 해서 모두가 신탈했던 것은 아니었다. 수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후유증, 이후의 삶에 대한 현실적 걱정들이 의사와 상담할수록 더욱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깨 위에 놓여진 모든 책임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감내하고 싶었다. 하루는 막둥이 딸이 내 품에 안겨 물었다. 엄마는 아프면 우리 누가 지켜줘? 그 질문에 나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면서도 아이에게 엄마는 강하니까 걱정하지 마, 라며 자신을 다짐했다. 하지만 밤이 오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내가 가족들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처절한 슬픔이 가슴 깊숙이 몰려왔다. 시댁 안팎의 사람들은 겉으론 내 결단을 칭찬했지만 때론 속내를 드러냈다. 며느리가 대단하다, 이런 집안 복받았다, 식의 말이 오갔지만 진정성보다는 그저 의무와 본분을 다한 좋은 며느리의 탈을 씌우려는 느낌이 더 강했다. 내 안에 가끔 피어난 작은 분노와 절망, 그리고 불공평한 현실에 대한 분노는 끝내 속으로만 삼켰다. 기증 날짜가 다가올수록 내 인생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우선순위로 챙긴 적이 없었단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나는 매일 밤 과연 이 희생이 진짜 내 의지일까 아니면 사회와 가족이 강요한 선택일 뿐일까라는 답없는 질문으로 자신을 괴롭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이름과 엄마로서의 자리, 나아가 여전히 착한 사람이라는 굴레에 갇힌 채 조용히 수술날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렇게 시어머니의 신부전과 신장이식이라는 거대한 병마와 마주한 시간들은 내 인생의 또 다른 희생과 순종, 그리고 한계 없는 내리사랑이 무엇인지를 새삼스레 일깨워주고 있었다. 누구도 내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오직 내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과 마주하며 다시 한번 고요하게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갔다. 흔들린 마음 그리고 신장 기증의 약속. 오래도록 지켜보고 있었다. 쏟아지는 복잡하고 가라앉은 생각 속에서 지난 세월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다. 나는 언제나 희생했고 기대에 부응하려 했고 나만 뒤로 물러서 있었다. 정작 내 마음과 내 건강, 내 미래에 대해 내 스스로 진지하게 질문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생각해 보게 된다. 스스로가 철저히 작아지고 외로워진 시간, 그럼에도 가족을 위해, 아이들의 웃음 한 번을 위해 나는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에 익숙해진 듯했다. 수술 전날 저녁 가족은 병실에 모여 평소에 보기 드물게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남편은 수술만 잘 끝나면 다 잘 될 거야 라며 나에게 안심을 주려 했지만 나는 그 말의 안에 담긴 안도, 그리고 어쩌면 편안하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그의 깊은 무관심까지도 느껴졌다. 신우이는 평소보다 다정한 음성으로 우리 모두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있어 참 감사해. 라고 했으나 그 말 뒤엔 오랫동안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그들의 두 얼굴이 어른거렸다. 평소 시어머니를 공격적으로 두둔하던 신우이조차 그날만큼은 조용히 내 손을 잡고 자신의 아이와 내 아이들 얘기, 그리고 시어머니의 소중함에 대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시어머니도 오랜 병상 끝에 처음으로 내 앞에서 눈물을 고였다. 평생 강인해 보이고 단 한 번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던 그녀가 마치 어린아이 같은 표정으로 내 손을 잡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네게 너무 엄했고
얼마나 딸같이 아껴줄 수 있었을지 돌아본다. 네가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되겠니?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야. 미안하고 고맙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앞으로 널 딸처럼 아끼겠다. 그 순간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던 기억들도 그저 애타는 가족의 부탁 앞에선 한순간에 물러서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병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내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이해받고 사랑받기를 바랐다. 시어머니가 모진 말로 상처를 주었으나 아파 누워 어린아이처럼 약해진 그녀 앞에서 나는 어느새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더 깊은 번민이 밀려왔다. 아이들 얼굴, 내 삶, 한 번뿐인 건강, 아버지의 지친 목소리, 그리고 시댁의 기대와 미묘한 의도가 복잡하게 엉켜 머릿속을 점령했다. 어쩌면 지금 한 번만 고개를 모두가 나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나는 진짜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겠지? 나는 내 몸 내 몫이 아닌 책임을 짊어진 채 살아온 세월을 떠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쏟아진 시어머니와 집안의 따뜻한 말, 그리고 처음 받아보는 인정과 관심, 뒤늦게나마 애정어린 눈빛과 손길은 나를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무너뜨릴 듯했다. 결국 나는 흔들렸다. 제가 할게요. 이식 준비 다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내가 동의하자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깊은 한숨과 함께 정말 고마워. 우리 모두 평생 잊지 않을게. 라고 했고 시누이도 내 손을 감싸며 네가 우리 가족을 지켜줬다. 며 눈물을 글썽였다. 시어머니는 흐느끼듯 내 손목을 꼭 잡고 몇 번이나 미안하다. 정말 고맙다. 다 갚겠다고 약속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던 순간 나는 내 내면에서 끝없는 투쟁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겁이 났고 서러웠으며 이 모든 상황이 정말 나의 의지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착한 며느리로서의 슬플 선택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내 선택이 가족의 평화와 안녕, 아이들의 웃음, 힘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진영과 신념도 있었다. 수술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양한 검사, 심리 상담, 수술 전 교육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어쩌면 내 전 생애에서 가장 고독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견뎠다. 밤마다 푸석해진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혹시라도 내가 수술 뒤 아이들을 예전처럼 돌보지 못할까 두려워 눈물을 삼켰다. 수술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때마다 후유증, 합병증, 내 평생 이어질 건강관리까지 현실적이고 냉정한 설명을 들으며 점점 불안감과 두려움은 커졌다. 그러나 너 아니면 안 된다는 남편과 시댁 어른들의 시선, 그리고 극적으로 쏟아진 온정과 위로는 나를 쉽게 뒷걸음질치지 못하게 했다. 한편으론 스스로의 선택이 자랑스럽기도 했다.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내 결단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건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함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질식할 듯 숨이 막혔다.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한평생 희생만이 진리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는 언제 집에 와? 엄마 건강해야 해. 라며 해맑은 미소를 지었다. 막둥이는 잡으며 엄마 아프지 마.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있어줘. 라고 속삭였다. 그날 나는 자식의 작은 체온의 의지에 마지막 용기와 책임, 그리고 깊은 불안을 삼켰다. 수술 당일 아침 나는 내내 굳게 다짐했다. 누구도 나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결정을 후회하지 말자. 최소한 내 아이들과 양심 앞에서 이 선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을
내가 감당해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자. 간호사가 불러 수술실로 들어가는 길. 가족 모두가 내게 작은 미소와 눈물 섞인 응원과 각각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했다. 그 순간 나는 지난 세월 내내 받지 못했던 인정과 위로 그리고 애매한 사랑을 비로소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고독.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내 몫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묵직한 체념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나는 오랜 모멸과 상처를 한 번에 잊은 채 가족을 위해 신장기증이라는 마지막 희생을 기꺼이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부모로서, 여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내내 깊이 새기며 수술실 앞에 섰다. 예기치 못한 기가, 그리고 마주한 끔찍한 진실. 수술을 앞두고 극단의 불안과 망설임, 희생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다. 모든 가족의 기대와 마지막이라 믿었던 온기, 어느 때보다 마음을 다 잡고 있었던 그 시기. 잠시 짬을 내 친정집에 들러 쌓인 살림을 정리하던 어느 날, 나는 예정에 없이 시댁으로 일찍 돌아가게 되었다. 아침에는 병원에서 시댁 가족들과 같은 방을 써야 할 만큼 몸과 마음 모두를 지탱할 힘이 거의 바닥나 있었다. 너무나 익숙했던 문턱을 넘으며 역시 조용한 집안이겠거니 싶었지만 그날따라 현관에 미묘한 활기가 감돌았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깊은 집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원래 들릴까봐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귀에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시어머니, 시누이 모두의 목소리가 영악하게 들렸다. 그들은 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평소 하지 않던 듯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수술만 끝나면 소정이 데리고 나갈 생각 없어. 그동안 참느라 힘들었지만 이젠 내 아버지 명의 집과 깜했다. 뒤이어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러게 어떻게든 딸만 줄줄이 낳더니 결국 마지막으로 엄마 살리고 종잣돈만 남겨준 셈이지. 이번에 만나는 그 여자 똑똑하고 예의도 바르니까 네 새아이 엄마로 손색 없다더라. 소정이만 내보내도 그만이지 않고? 그리고 시누이의 건조하면서도 냉랭한 목소리. 이왕 이렇게 된 거 깨끗하게 정리해. 그 여자 이번에 애도 가졌대잖아. 엄마도 더 갈등할 필요 뭐 있어. 이쯤에서 보내야 우리 다 편해. 나는 처음엔 내가 잘못 들었나 의심했다. 이 모든 말의 화살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기분. 뼛속까지 시려오는 모멸감, 무력감에 다리가 떨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눈앞이 어두워졌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이 가족의 희생물이 되어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가정이 실상은 내 장기만 빼앗아 재산과 아이까지 모두 남의 손에 넘기려는 음모의 소굴이었다니.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곰곰이 떠올리면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미묘한 말투의 변화, 수술 직전 갑자기 한없이 친절해진 시누이와 남편, 시어머니의 눈길이 모두 부자연스럽게 맞물렸다. 그들의 동정과 위로, 그리고 딸처럼 아끼겠다던 약속은 단 한순간의 동정심이었던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오직 이용만 당하고 있었다.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린 건 집안 안방에서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낮은 속삭임을 들었을 때였다. 남편이 은근한 목소리로 이제 곧 끝이야. 수술만 잘 넘어가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네가 가진 아이 우리 집안 대가 되는 거 알지? 어머니도 네 편이야. 걱정 마.
라고 말했고 그에 상응하는 어린 여자 목소리가 그래도 미안해요. 나 때문에 라고 잠깐의 연민을 실은 목소리를 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오로지 착한 며느리, 좋은 아내, 헌신하는 엄마, 나는 이름 아래 감내한 모든 희생이 결국 내 존재를 완전히 겨누는 칼날임을 눈앞에서 확인하고 말았다. 눈물이 입술까지 더운 숨결처럼 차올라왔다. 가슴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듯 목까지 차올랐다. 그 순간만큼은 소리내어 울 수도, 어딘가로 도망칠 수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들, 아니 이제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었던 이들의 대화 소리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흐느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던 집, 내 몸 하나 바쳐 아이들과 가족의 이름을 껴안으려 했던 모든 나날이 단 하나의 음모와 탐욕, 그리고 나에 대한 배신뿐으로 칠해진 흔실임을 뼛속 깊이 느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있었는지 모른다. 내 마음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수치스러운 후회가 층층이 쌓여갔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단 한 번 내 인생을 지켜야 할 것인가. 이 질문만이 내 의식을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작은 가방 하나에 꼭 필요한 것만 챙기고 집을 빠져나왔다. 이윽고 젖은 눈으로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보며 한동안 내 삶의 모든 전부였던 이곳을 이제는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는 한없이 긴 골목을 벗어나 내 자유와 존재를 찾기 위한 마지막 결틀을 달심하며 천천히 걸어갔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이 집을 뒤로하는 용기가 내게 남은 유일한 빛이었다. 마지막 순간의 저항, 그리고 모든 가면의 붕괴. 수술 전날 밤, 나는 깊고 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방 안에는 어둠과 불안이 짙게 내려앉았고 창문 너머로 밤비가 소리 없이 떨어졌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과 분노, 슬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미련이 뒤엉켜 있었다. 그날 낮, 내가 직접 눈과 귀로 들은 그 끔찍한 진실은 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동안 내 안에 꾹꾹 눌러두던 저항의 불씨를 일으켜주었다.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속공은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이용당하는 좋은 며느리, 희생적인 아내로 나 자신을 방치한 채 살아가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밤을 꼬박 세운 뒤 새벽녘 나는 거울 앞에 섰다. 평생 처음으로 내 눈의 정면으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끝내자. 이제 내 삶을 되찾자. 아침 수술 전 준비를 위해 가족들이 병원에 모두 모였다. 시어머니는 온 힘을 짜내듯 침대에 앉아 내 손을 붙잡으며 애절한 눈빛을 건넸고 남편과 시누이도 이례적으로 친근한 태도로 곁에 섰다. 병실에는 어색할 정도로 평온하고 인위적인 공기가 맴돌았다. 하지만 나는 전혀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병원 복도 너머로 의료진이 서서히 다가오고 나는 이제 이 모든 미선의 가면을 스스로 벗겨야 할 때임에 직감했다.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와 최종 문진 서류를 전달했을 때 나는 당당히 주저하지 않고 모두를 불러보았다. 모두 여기 계세요. 오늘은 저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내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불안에 찬 미소를 지었고 남편과 시누이도 고마운 며느리의 마지막 인사쯤으로만 받아들이는 듯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수개월 동안 저는 이 가족을 위해, 엄마를 위해 저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게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모든 상처를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는 이 가족의 진짜 속마음을 듣게 되었어요. 나의 희생이 이 집안의 또 다른 야망과 배신, 내 아이들마저 빼앗으려는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모두가 순간 굳어졌다. 남편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시어머니의 눈빛에서는 당황이 읽혔다. 신우이는 무슨 말이야, 갑자기 하며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려 했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낱낱이 말했다. 제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여러분이 제가 없는 사이에 나누던 대화, 엄마의 건강만이 아니라 오로지 집과 땅, 아이들마저 계산하는 말들, 남편, 시누이, 그리고 어머니, 모두 한편이 되어 저를 희생양으로 삼고 싶었던 거죠. 더는 이 집안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신장 이식을 거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지막 저항, 유일한 선택이었다. 침묵이 이어진 다음 모든 사람이 동시에 폭발하듯 변명과 호소, 비난을 쏟아부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오해했어 라며 내 손을 잡으려 했고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그래도 네가 아니면 안 된다. 네가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 며 매달렸다. 시누이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며 네가 이러면 이 집안 다 망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라고 소리쳤다. 나는 눈물도 떨림도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의 인형도 장기 기계도 착한 며느리도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의 속마음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아끼는 곳이어야 해요. 하지만 제가 받은 것은 오직 욕심과 배신, 그리고 가면뿐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었던 것을. 그날 나는 병원 의료진 앞에서 단호하게 수술 거부 의사를 밝혔고 모든 법적 동의서에서 내 이름을 지웠다. 병원장은 가족을 조용히 상담실로 부르며 상황을 파악했고 간호사는 놀란 눈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괜찮으세요? 정말 결정하신 건가요? 나는 거야! 네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모두 망가져! 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날의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후련하게 부서지고 따뜻하게 일렁이는 자유의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나는 병원을 나와 작은 차가운 바람을 맡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오래도록 보지 못한 자유의 색이었다. 해방감, 슬픔, 그리고 고단했던 지난 숱한 날들이 한순간 지나갔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선 느낌이었다. 나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과 양육권, 재산 분할까지 모든 절차를 요청했고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아이들과 아버지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당신들 인생에 절대 다시는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한 모든 행동을 두고두고 기억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모든 가면, 모든 거짓, 모든 희생의 굴레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나는 오랜만에 마음 놓고 울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 한 아이의 엄마, 한 늙은 아버지의 딸, 그리고 누구의 장기, 누구의 대체품이 아닌 당당한 이름 그 자체였다. 내 마지막 저항은 곧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혼 결심, 양육권과 재산권을 위한 치열한 싸움. 병원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병원을 나선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오랜 시간 내 이름으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내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방감의 어깨 너머엔 곧 닥칠 거센 폭풍이 올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나를 기다리는 건 이혼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싸움, 그리고 엄마로서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지켜내야 한다는 끝없는 각오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짧은 머리를 가진 여성 변호사가 내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혼 사유, 양육권 희망, 재산 목록, 증거. 그녀가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내 지난 삶의 상처들이 페이지마다 드러나는 것 같았다. 나는 남편과 시댁의 거짓, 이용과 배신의 녹취, 그리고 내 일기장, 문자, 아이가 받은 상처까지 꼼꼼히 모았다. 나의 진심과 고통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기 위해선 나 스스로 철저해져야 했다. 이혼 준비는 외롭고 치열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전화를 해왔고, 이후 비아냥과 협박, 눈치 주기와 위선적인 설득을 반복했다. 아이들은 아빠와 살아야 해. 네가 감당하겠어. 아무 권리 없어.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방 한구석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불안하게 날 바라보던 모습이 떠올라 목이 메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최소한 엄마로서 끝까지 싸워줘야 해. 그 다짐은 피곤하고 쓸쓸한 밤에 내 등은 고추 세우는 힘이 됐다. 법적 절차는 질기고도 길었다. 남편과 시댁은 마지막까지 집착했고 집, 땅, 예금, 심지어 내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품까지 자기들 권리라며 버텼다. 특히 시부모는 며느리는 죽어도 우리 성씨를 못 벗어난다며 집안 어른들까지 동원해온 사방의 나쁜 엄마, 무책임한 며느리라 비방했다. 나는 밤마다 무너지고 또 일어섰다.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결코 두려워 마. 때로는 맏딸이 조용히 담요를 나에게 덮어주며 엄마, 괜찮아. 우리랑 꼭 같이 살아줘. 하고 속삭였다. 그 따스한 말에 심장이 저릿했다.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며 점차 내 편을 늘려갔다.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 이웃 몇몇, 아버지가 입원한 요양원의 간호사까지 내가 겪은 외로움과 희생, 그리고 시댁의 냉대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았으나 한 사람씩 성실히 진술을 부탁했다. 내 전 생애를 뒤흔든 수술 거부와 시댁의 음모에 관한 녹취, 가족 간의 채팅 메시지와 목소리, 내 건강 기록. 나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법률 자료로 만들었다. 조정 절차에서 남편은 한참 동안 아내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도 외면했다며 나를 비난했다. 하지만 내가 평생 감내했던 일상, 내 아이들에게 남긴 손편지, 나를 찾아온 친정아버지의 증언이 차례로 제출됐다. 판사는 진지하게 내 얼굴을 한참 쳐다본 뒤 조용히 내 진술을 받아 적었다. 아이들마저도 엄마 아니면 안 돼요. 엄마랑 살고 싶어요. 라고 어린 목소리로 용기 있게 얘기했다. 이혼은 길고 치욕적인 반목의 연속이었다. 남편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이 오로지 재산과 체면에만 집착했다. 나와 시댁, 남편 가족은 법정에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등 돌렸다. 친정은 힘겹지만 조용하게 나를 도왔다. 아버진 내 어깨를 두드리며 너는 잘 살았다. 이제부터 내 삶을 사는 거다. 아무도 네 아픔을 빼앗을 자격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 소송 마지막 날 법정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이제는 진정한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내게 우선적 양육권을 인정했다. 남편 측의 무관심, 시댁에서의 학대, 아이들과의 유대감이 설득력을 얻었다. 재산 문제는 쉽지 않았지만 내 몫의 작은 집과 일정 금액이 법적으로 부여됐다. 내가 지켜온 아이들의 일상, 그리고 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터전, 그것만으로도 나는 눈물이 났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나는 아이들과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도배가 벗겨지고 창밖에서 햇살이 비치는 그 작은 공간이 내겐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자유였다. 나는 엄마, 한 인간, 그리고 오직 내 이름으로 존재하는 여자로 다시 태어났다. 아이들은 내 품에서 자랐고 밤마다 엄마 이제 울지 마, 우리 곁에 있어줘 라고 속삭인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다. 내게는 새로운 책임, 그리고 희망의 시작이었다. 나는 아이들과 웃고 늙은 아버지와 소박한 식탁을 나누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조금씩 살아간다. 누구도 나를 대체하지 못하며 누구의 희생으로만 개정할 수 없는 새로운 나. 나는 어쩌면 이 길의 끝에서 내 이름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한 셈이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아버지와 아이들을 돌보며 읽어가는 일상. 낯선 집, 낡은 가구들, 벗겨진 도배지와 싱그러운 햇살. 이사 후 첫날, 나는 아이들과 새집 식탁에 둘러앉아 작은 밥상을 준비했다. 벽에 못자국이 드러나 있지만 그보다 큰 빈 공간은 내 마음이 있었다. 나는 거울 속 초췌한 얼굴을 쳐다보며 되뇌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이 시작된다. 남의 규칙이 아니라 내가 쓰는 운명으로. 차가운 바닥과 작은 방. 한편으론 속이 시원했다. 길고 긴 밤을 아이 품에 안겨 보내고 먼 동이 터올 때마다 나는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났다. 경제적 독립의 첫걸음, 땀과 눈물로 맞이한 새벽. 아이들을 챙기고 아버지에게 식사를 챙겨드린 뒤 나는 본격적으로 새 삶을 일구기 시작했다. 가게 일 외에도 아이들 옷 수선, 마을 어르신 반찬 배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때로는 손님 없이 하루를 보내면서 허탈해져도 가장 소중한 꿈이 내 힘으로 가족을 지킨다는 믿음이었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이전에 배웠던 조그마한 기술, 그리고 절약 정신으로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주택가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고 아침마다 시골 시장에 나가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샀다. 손님은 적고 하루 매출은 미미했지만 내 손끝에서 돈이 생긴다는 사실이 사뭇 감격스러웠다. 고된 하루를 마치면 다리에 쥐가 나고 팔이 저릴 만큼 또 내 물건을 날랐다. 그럼에도 노을진 시장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올 땐 나는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수없이 되뇌었다. 아버지와의 동행, 늙은 부모와 자식의 또 다른 시작. 새 생활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내게 어떤 상징과도 같았다. 젊은 시절부터 홀로 나를 키워오셨던 아버지는 이제는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셨다. 건강이 안 좋아 손발이 저릴 때면 내가 손수 따뜻한 물수건으로 마사지를 해드렸다. 아버지와 나는 매일 아침 잠깐 마당에 나와 볕을 쬐다면 그 짧은 시간조차 오래도록 아끼곤 했다. 아버지, 오늘은 기운 좀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구나. 엄마와 셋딸, 새로운 가족의 모습. 아이들과의 시간은 내 삶의 가장 큰 위로이자 새로운 사명의 핵심이었다. 내 삶은 늘 불안과 맞닿아 있었지만 아이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하루 힘이 났다. 새벽 등굣길에 멀리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엄마 다녀올게 외칠 때
나는 스스로 단단해져야만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다. 딸들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틈틈이 내 일을 돕기도 했고, 바쁜 엄마 대신 빨래를 개는 법, 간단한 밥상을 차리는 법을 익혀갔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작은 거실에서 다리미질을 하거나 뜨개질을 배우고 서로의 하루를 들려주었다. 막내는 종종 내 품에 안겨 엄마 오늘 웃었어? 엄마 슬프면 나도 싫어 라고 속삭였다. 그럴 때면 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아이들과 함께 큰 소리로 내일 더 나은 날을 노래했다. 작지만 찬란한 꿈, 그리고 새로 태어난 나. 가게 한켠에는 지난날 적어둔 꿈 노트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아주 오래전 번역가가 되고자 했던 어린 시절의 글, 바다를 여행하고 싶다는 고백, 그리고 수없이 반복된 지금도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던 다짐. 나는 종종 피곤에 겨운 손으로 그 페이지를 넘기며 비록 크지 않아도 내 꿈을 다시 붙잡아 보려고 노력했다. 마을 독서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글쓰기 교실이나 온라인 강좌에도 틈틈이 참여했다. 언젠가는 내 삶을 글로 남기고 싶다는 작은 목표도 생겼다. 아이들이 자라서 각자의 꿈을 꾸는 모습을 보기를 바랐고, 내 삶도 누군가 우연히 찾아와 응원을 전하기도 했다. 겨울이 오면 따뜻한 군고구마를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고, 명절엔 아이들과 직접 송편을 빚어 동네에 선물했다. 아버지는 때로 너도 이제는 네 행복을 꿈꿔도 된다고 조용히 말했다. 그런 위로 덕분에 나는 비로소 여성이자 엄마이자 스스로 선택한 새 삶의 주인으로 조금씩 변해갔다. 물론 순탄치 않은 순간도 많았다. 환절기마다 기침하는 아버지, 한밤중 몰려오는 외로움, 가게 임대료 걱정, 아이들 학교 적응 문제 등 끊임없는 고민이 이어졌다. 그럴 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나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다독였다. 새로운 일상에 스며드는 평온, 그리고 소망. 밤이면 새 딸과 나란히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길을 갈 준비를 하고, 아버지는 여윈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 네가 우리 집의 희망이고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뿌린 눈물과 고통, 희생은 마침내 작은 평온과 자유, 자부심이 되어 내 안에 뿌리 내렸다. 엄마는 뭐가 제일 행복해? 지금 이 순간 네 손을 잡고 숨 쉴 수 있다는 게. 소박하지만 단단한 문답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비밀스런 주문이 되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짧아져도 나는 어느새 흔들리지 않는 뿌리와 같았다. 모든 날들을 돌아보며 희망을 되새기다. 이제 아주 긴 여정이 지나고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겨울을 건너와 어느덧 내 곁엔 계절마다 새로운 햇살과 바람, 그리고 성장한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머물고 있다. 따뜻한 봄 아침이면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나는 그 지난한 나날들을 하나하나 되짚곤 한다. 무수했던 고통의 순간, 누군가의 기대에 짓눌려 살아온 세월이 불현듯 떠오른다. 한때는 스스로를 탓했다. 가끔 우는 아이를 달래며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옛날 따스했던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외로움에 떨던 내 모습, 또 아버지 곁에서 성장하고 시댁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느라 정작 내 이름을 잊은 채 살아야 했던 긴 그늘. 혼자가 되는 건 두려웠다. 무엇인가를 잘라내는 게, 새로운 길로 내딛는 게, 아이들을 내 품으로 온전하게 안는 게, 이 모든 과정이 매일 밤 내게 엄청난 용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내 삶의 조각을 하나씩 되찾아가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혼 소송의 지난함, 조용한 새벽 시장에서 시작한 작은 반찬 가게, 아버지와의 소박한 식사, 가끔은 스스로를 더 사랑해야 한다고, 여자이기에, 엄마이기에, 누군가의 며느리이기에 반드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긴다. 내게 남은 유일한 꿈은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사람으로 크는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평온한 저녁, 지친 하루 끝에 끓인 국 한 그릇, 모두 둘러앉아 나누는 소박한 식사. 이것이야말로 내 역경과 노력, 그리고 새로운 집에 들어온 희망이 구체가 된 모습이다. 나는 여전히 걱정도 많고 가슴이 무너질 때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억울해서 울지 않는다. 계절이 바뀌면 옷장에 아이들과 함께 손수 새 옷을 걸고 새벽에는 마을 골목을 걸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산다. 각박한 현실에 허덕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나다운 반짝임을 되찾으리란 소망. 그것만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늘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신을 다스려 왔지만 간혹 방문 너머에서 아이들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리는 날은 마음이 찢어진다. 세월이 흐를수록 내 삶엔 불안보단 감사가 더 커졌다. 나는 이 모든 여정이 긴 꿈이었다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내게 그리고 딸들에게 이 진실을 남긴다.